자, 이번 강의에서는 C++ 클래스가 갖는 기본 구조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C++ 클래스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하나의 식별자로서 지정되어지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어집니다. 즉, 아래와 같은 구문은 simple data라는 이름의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겠다라는 구문이 되고 있어요. 자, C 언어와 마찬가지로 C++도 소스 코드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함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함수 정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하나의 선언문으로서 세미콜론을 동반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C++에서는 클래스 정의도 하나의 선언문으로서 반드시 그 끝에 세미콜론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기 바래요. C 언어의 구조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클래스 정의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통해서 연관된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는데, 그 묶어줄 수 있는 대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가질 하나의 속성 정보로서 변수나 상수에 대한 정의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 행위 정보로서 함수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되어진 상수나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멤버 변수 혹은 멤버 상수라고 부르지만 한 번에 통칭해서 멤버 필드라고 부를 것이고, 클래스 정의 안에 기술되어진 함수 부분을 멤버 함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에요. 즉,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이 멤버 필드에서 기술하고 있는 상태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 멤버 함수가 기술하고 있는 동작들을 처리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뤘던 C 언어의 구조체와의 차이점은 구조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필드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체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클래스 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각각의 멤버 필드와 멤버 함수들은 접근 지정자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는 유효 범위들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접근 지정자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private이라는 접근 지정자를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클래스 객체 외부에서는 함부로 해당하는 멤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앞서서 C++에서 구조체와 클래스는 딱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동일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른 한 가지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C++의 구조체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소위 public이라고 해서 현재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데 반해서, 클래스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private으로서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게 되어집니다. 캡슐화라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소개해 주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모두 다 숨겨버리자라는 처리를 했었잖아요. 기본이 숨기는 것이고 그 중에서 외부에 드러날 것만 뽑아내 가지고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C++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접근 지정자의 기본 정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simple data라는 클래스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중괄호 안에 데이터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는 구문인 것이죠. 자, 그 앞쪽에 가보면 private colon이라는 접근 지정자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C++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워낙에 private이기 때문에 여기 private colon이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private colon이라는 것을 지정한 것과 동일하게 이 데이터라는 정수형 변수는 현재 simple data 객체 바깥쪽에서는 보여지지 않게끔 숨겨진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simple data라는 클래스의 정의 안에는 setData라는 이름의 특정 함수에 대한 선언을 포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되어지는 함수의 선언은 바로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가질 멤버 함수에 대한 선언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래요. 다만 멤버 변수와 달리 이 setData라는 멤버 함수가 private 영역에 선언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현재 객체 외부에서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기밥솥을 만들었는데 전기밥솥의 취사 버튼이 전기밥솥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짓고자 하는 사용자는 취사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멤버 함수는 public이라는 접근 지정자 아래 지정을 해줌으로써 현재 객체 외부에서도 이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이 멤버 함수를 객체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C++의 클래스 정의 안에는 함수의 선언만 포함하지 함수의 몸체를 일반적으로 같이 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현재 이 setData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바로 setData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은 클래스 정의가 끝난 다음에 혹은 별도의 소스 파일에 따로 기술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다만 setData라는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라 simpleData라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멤버 함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simpleData라는 클래스 이름과 영역 지정 연산자 콜론이 멤버 함수 이름 setData 앞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해서 simpleData 콜론이라는 것을 void라는 키워드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void라는 키워드를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etData라는 이름이 어느 클래스에 포함되어진 이름이다 라는 것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simpleData라는 현재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에서도 setData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에 대한 이름을 명료하게 식별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함수 안에는 데이터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 setData라는 함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라 바로 simpleData라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멤버 함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 simpleData라는 클래스에 다른 멤버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구문은 멤버 변수 데이터에다가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받은 값 n의 값을 설정해 주어라 라는 처리로 동작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바 언어와 좀 다른 점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C++의 클래스 정의 다음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기술을 한다. 영역 지정 연산자들은 하나의 영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다수 개의 멤버들을 나열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 영역 지정 연산자의 효과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특히 클래스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private이라는 접근 지정자가 설정되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클래스 정의 안에는 오로지 멤버 함수에 대한 선언부만 포함하고 멤버 함수에 대한 구현부는 클래스 정의 바깥쪽에다가 별도의 함수 정의 구문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변수들은 그 변수의 유효 범위, 즉 가시 범위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지고 있죠. 자, 반면에 멤버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객체가 사용되어지는 동안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변수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멤버 변수들에 대한 유효 범위를 앞서서 살펴봤던 몇 가지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에 국한되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멤버 함수라는 식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Private, Protected, Public이라는 세 개의 접근 지정자가 C++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접근 지정자에 따라 똑같은 클래스 내의 특정 멤버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또 사용할 수도 없게 제한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private이라는 접근 지정자는 클래스에 포함되어진 멤버들이 위치하게 되어지는 기본 영역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자, private 영역이다 라는 것은 전용 영역으로서 현재 클래스의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금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금고는 우리 집 가족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줘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빗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퍼블릭이라는 영역은 소위 공용 영역으로서 현재 클래스의 객체뿐만 아니라 현재 객체의 외부에 있는 다른 객체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지만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놔줌으로써 우리 집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이 protected라는 영역이 있는데 퍼블릭보다는 좀 제한적이지만 프라이빗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진 그런 영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protected라는 영역은 뒤에 가서 클래스 상속이라는 것을 다뤄야지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프라이빗 영역처럼 보여질 거예요. 따라서 당분간은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클래스의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영역은 보통 클래스의 멤버 필드들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거예요. 어떤 클래스 객체가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 정보를 현재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객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객체의 모듈성이 깨져버리기 쉬운 상태가 발생되어지겠죠. 객체의 상태값들이 훼손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숨겨놓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해당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 같은 경우는 객체 외부에서도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퍼블릭 영역에 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멤버 함수는 현재 객체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멤버 함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멤버 함수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프라이빗 영역에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상수값 같은 경우도 객체 외부에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때때로 퍼블릭 영역에 두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멤버 함수는 퍼블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서 할당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정의 안에 기술되어지는 멤버 필드, 즉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C 언어의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필드들을 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의 멤버를 어떤 식별자로 유지하겠다라는 형태로, 즉 하나의 변수 선언문과 같은 형태로 기술을 해주게 되어져요. 다만 클래스 정의 안에는 그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두지 않는 멤버를 우리는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를 것이고, static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멤버들을 static 멤버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static 멤버는 인스턴스 멤버에 비해서 뭔가 좀 특별한 멤버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static 멤버만 따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주로 인스턴스 멤버로 멤버 필드들을 정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하면 인스턴스 멤버가 기본적인 멤버이다. 자, 이런 인스턴스 멤버 필드들은 각각의 객체들이 생성되어질 때마다 각 객체를 위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들이 할당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멤버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원 객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원 객체는 고유한 반지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원 객체가 동일한 반지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원 객체에서 서로 다른 반지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반지름이라는 필드를 인스턴스 멤버 필드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멤버 상수도 인스턴스 멤버 필드로 만들 수 있기는 하는데, 우리 C++의 클래스 정의는 오로지 하나의 틀을 정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정의하거나 심지어 멤버 상수를 정의할 때에도 어떤 타입의 어떤 식별자를 갖는 멤버이다 라는 것만 지정을 할 수 있을 뿐, 그곳에 초기값을 부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상수는 반드시 초기값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별도의 방법, 초기화 리스트라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값을 할당해 주는 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상수를 정의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룰 거예요.
자, 다만 이런 상수와 같은 경우들은 모든 객체가 동일한 상수값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마다 별도의 저장 공간들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공유되어지는 멤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태틱 멤버가 되어질 것이에요. 스태틱 멤버는 뒤에 가서 따로 다룰 테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인스턴스 멤버에 대해서만 다뤄가도록 해봅시다. 자, 앞서서 예로 들었던 사과장수 클래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프루셀러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 안에 사과의 보유 개수와 판매 수익을 저장할 수 있는 멤버 변수 넘어배플과 머니라는 변수들을 각각 선언을 해 두었어요. 일단은 멤버 함수에 대한 논의를 생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멤버들을 퍼블릭 멤버로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멤버들을 나열을 해주면 해당하는 멤버들은 모두 다 현재 프루셀러 객체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멤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어져요. 사실상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진 이 클래스는 구조체를 정의한 것과 100%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루셀러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첫 번째 객체 S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 S1이라는 객체가 유지하고자 하는 사과 보유 개수와 판매 수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의 공간에 할당되어질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 프루셀러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두 번째 객체 S2를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S2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되어지는 객체 역시 고유한 사과 보유 개수와 판매 수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에서의 객체 생성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구조체 변수 선언을 하듯이 지역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지역 변수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C 언어의 구조체 변수처럼 다수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인스턴스 멤버들을 위한 저장 공간을 갖는 그런 객체들이 스택이라는 영역에 할당이 되어져서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멤버 함수는 일반 함수와 동일하지만 어떤 특정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함수를 우리 멤버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클래스가 수행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는 함수가 될 것이에요. 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다 라고 한다면 취사라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취사라는 행위는 전기밥솥에 담겨져 있는 쌀과 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밥을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C 언어에서 다뤘던 구조체 변수와 C++의 객체가 다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멤버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이다 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C++에서는 구조체도 멤버 함수를 포함할 수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전에 절차 지향형 언어인 C 언어에서와 달리 이제는 어떤 속성 정보와 행위 정보까지도 한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둡시다. 또 다르게는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작 외로 현재 객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멤버 필드들을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멤버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객체는 현재 세탁을 하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를 그 세탁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일일이 지정해서 수동으로 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 내에 급수 기능을 통해서 현재 세탁물 양에 따라서 적절한 양의 물을 집어넣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객체의 멤버 필드를 접근하기 위한 멤버 함수가 제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멤버 함수를 액세스 멤버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값을 가져오는 멤버 함수를 getter, 새로운 값을 설정하는 멤버 함수를 setter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만 C++에서는 이런 멤버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까지 모두 다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정의 안에는 오로지 멤버 함수의 선언만 기술을 하고 멤버 함수에 대한 정의는 클래스 정의 바깥에 따로 기술하게 되어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둡시다. 물론 클래스 정의 안에 멤버 함수 구현까지도 모두 다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되어지는 경우에는 인라인 함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인라인 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 형태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시 일반 함수의 선언문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되 그 앞쪽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static 멤버 함수냐 인스턴스 멤버 함수냐에 대한 차이점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만 당분간 우리는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static 키워드는 잊어버리고 진행을 합시다. 멤버 함수의 정의는 일반 함수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다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구문에서 함수 이름 앞에다가는 어느 클래스에 소속되어진 멤버 함수이다 라는 것을 클래스 이름 콜론콜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료하게 기술해줘야 한다 라는 점 유의해주기 바라고, 구현 시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별개로 사용을 해주면 역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inline 함수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더불어서 함수 안에 포함되어진 문장들은 보통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처리해주되, 매개 변수나 이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다른 멤버 필드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앞서 정의한 과일장수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과일장수 클래스는 현재 보유 사과 개수와 판매 수익이라는 속성 정보와 판매하기와 판매 현황 보여주기라는 행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는 정수형 변수 2개와 2개의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C++ 문법에 따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 정의 안에 넘어애플과 머니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있고, 세일애플과 showResult라는 함수의 선언도 같이 추가를 해주었어요. 일단은 간단한 사용을 위해서 모든 멤버들을 다 퍼블릭 도메인에다 두어서 객체 외부에서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만 세일애플과 showResult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은 클래스 정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함수 정의 구문을 포함을 해가지고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에 포함되어진 세일애플에 대한 정의 구문이다, 또 프루트셀러 안에 포함되어진 showResult라는 부분의 정의 구문이다 라는 것들을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각 함수 안에서는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의 값에 접근을 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객체 선언 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C++에서의 객체 선언 방법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C 언어와 다르게 클래스 이름은 타입의 이름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셀러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루트셀러 타입의 객체가 하나 생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객체에 대해서 셀러라는 이름이 부여되어져서 이후 이 객체 이름을 통해서 멤버들의 접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이름을 통해서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멤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구성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들을 다 퍼블릭 도메인에 두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상태 정보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객체 이름 점 멤버 이름의 형태를 통해서 초기 사과 보유 개수는 20개, 판매 수익은 0원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후 셀러라는 객체에 대해 세일애플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 2,000원어치 사과를 판 행위를, 그리고 showResult를 통해서 판매 현황을 보여주는 행위를 작성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 세일애플이라는 함수는 반환값을 가지니까 그 반환값을 전달받아서 출력하거나 하는 일에 활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듯 현재 객체에 대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은 그 객체에 대해서 지정된 행위를 수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즉 전기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는 혹은 보온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멤버 함수가 구동되었을 때 비로소 객체는 주어진 행위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은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객체에 대해서 어떤 멤버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로 기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진 객체인 경우 멤버 필드를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객체 이름 다음에 점 연산자를 통해서 특정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인수들은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또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보통 어떤 변수나 다른 표현식의 피연산자항으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재사용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별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분할 컴파일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의 선언과 그 클래스에 포함되어진 멤버 함수 중 인라인 멤버 함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클래스 바깥에서 선언되어진 일반 상수의 선언이나 타입의 선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헤더 파일로 묶어놓고 이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라인 멤버 함수가 아닌 멤버 함수에 대한 정의는 별도의 소스 파일로 다시 분할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할을 해놓고 나서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 즉 메인 함수를 담고 있는 소스 파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해서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할되어진 파일 중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에는 각종 선언문들만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선언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헤더 파일을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에서 참조해 줌으로써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라인 멤버 함수 같은 경우는 선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포함을 하는데, 이는 컴파일 타임 때 대체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에 대한 정의 자체가 헤더 파일 쪽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멤버 함수의 구현을 담고 있는 소스 파일은 헤더 파일 내에 포함되어지는 것 대신에 별도의 소스 파일로 두어서 별도의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는 메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결과와 링크 타임 때 같이 연결되어져서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에서 어떻게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과정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복 포함되어질 수 있기는 하는데, 같은 식별자로 기술되어진 이런 선언들은 반드시 한 번만 포함되어져야 하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지게 되어지면 재정의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져요.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컴파일하는 과정 중에 이런 헤더 파일들이 최초 한 번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강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처리기 명령어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구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과일장수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의 파일로 분할한 예를 나타내 주었어요. 자, fruitseller.h라는 헤더 파일에는 fruitseller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 fruitseller.cpp라는 부분에는 fruitseller에서 제공하고 있는 멤버 함수들에 대한 정의들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fruitsales.cpp에서는 이런 fruitseller라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구문들을 포함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재 fruitsales.cpp에서는 fruitseller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의 샵 include라는 구문을 통해서 현재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에 있는 fruitseller.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도록 해주었고, 이 fruitseller.h라는 헤더 파일은 물론 fruitseller.cpp라는 멤버 함수들을 정의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에서도 같이 포함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멤버 함수들에 대한 정의를 기술할 때 여전히 fruitseller라는 클래스 이름이 사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클래스이다 라는 정보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헤더를 포함시켜 준 것입니다. 물론 이 fruitseller.cpp에서는 출력에 대한 처리들도 하기 때문에 iostream이라는 헤더도 포함을 했고, cout이나 endl 같은 부분에 대한 간편 사용을 위한 식별자 선언도 유진 키워드를 통해서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fruitsales.cpp 쪽에서는 cout 같은 객체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io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각각의 소스 코드에서는 내 안에서 기술하지 않은 정보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fruitseller.h라는 헤더 파일은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전처리기 명령어 if not define의 의미로 if nd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심볼 네임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자, 이 구문은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이 헤더 파일이 중복 포함되어진다 하더라도 최초 한 번만 컴파일러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전처리기 명령어 if not define 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심볼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샵ndif라고 표현되어진 것까지의 요 사이에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컴파일 과정으로 넘겨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보면 첫 번째 줄에서 기술한 이 심볼 네임과 같은 심볼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초 이 구문이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어질 때에는 이 심볼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샵 define 구문이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심볼 네임이 정의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빠져나가겠죠. 자, 두 번째로 fruitseller.h라는 헤더가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심볼 네임이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치 주석 처리되어진 것처럼 스킵되어져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은 C++에서는 꼭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연관되어져서 파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파일 이름과 연관되어진 어떤 심볼 네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심볼 네임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다가 이어서 이 클래스 정보에 대한 작성자나 혹은 버전 번호 같은 것들을 더 붙여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어떤 심볼 네임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중복 참조되었을 때에도 안전하게 최초 한 번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주고 나서 컴파일하게 되어지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되어진 fruitseller에 대한 정보들을 컴파일 타임 때 또 링크 타임 때 적절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과장수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 동작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과장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또 다른 객체, 사과 구매자로서 나라는 객체를 위한 사과 구매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과 구매자 역시 속성 정보로는 사과를 구매할 때 필요한 보유 현금과 자기가 구매한 사과 개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과를 구매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동작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과 장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클래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선 사과 판매자로서의 사과 장수 객체와 사과 구매자로서의 나 객체를 만들고 적절하게 값들을 초기화해 준 후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시뮬레이션 상황들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 보기 바랍니다.